깃허브에 요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저희 오늘 하루 종일 하는 실습의 그 스텝별로 다 태그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들어가시고, 그리고 실습이 완성된 코드는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데 실제 실습은 별도 태그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계에서 실습에 못 따라오시더라도 각 단계별로 태그가 있으니까 그 실습 혹시 못 따라오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진행상에 이제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뭔가 못 따라오셨어도 그 다음 이제 태그로 바로 가시면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그 이름은 임성묵이고요. 네. 그리고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그 혹시 모르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나 아니면은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 좀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경험해 본 것들은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제 첫 회사는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여기 스타트업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 없을 텐데 잘 안 돼서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전에는 SK 플래닛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빌드 배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퀄리티 엔지니어링 팀 이름이 이 팀이었는데 제 업무도 요거였거든요. 뭐 정적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에 뭐 CI/CD들을 좀 적용해주고 뭐 컨설팅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빌드 배포 시스템에서 그 프로젝트들이 잘 CI/CD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했었습니다. 혹시 그 11번가가 SK 플래닛의 서비스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SK 플래닛에서 이제 분사가 돼서 9월에 분사가 돼서 11번가가 이제 11번가 주식회사로 바뀌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인이라는 프로젝트는 11번가에서 MSA와 그리고 뭔가 그 레거시를 좀 벗어나자는 취지로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현재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에서 하고 있는 게 MSA 플랫폼을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현재 업무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줄여서 EDA라고 하는데 카프카를 이용한 이벤트 드리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목표는 모놀리틱이 나온 배경과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MSA를 이해하고 그리고 넷플릭스 OSS와 스프링 클라우드를 통해서 MSA 플랫폼을 직접 구축해 보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한 10년 전으로 저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거슬러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는 AWS가 없었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에 뭔가를 배포하고 하는 그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저희가 개발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커머스로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이름은 12번가 그리고 업종은 오픈마켓 그 개발자 3명. 제가 회사에서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고 해커톤 할 때마다 항상 이름 거는 게 12번가로 하고 있는데 잘 된 적은 없고요. 12번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개발자가 있겠죠. 스타트업을 할 때 개발자가 있고 그리고 그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소스 코드를 이제 코딩을 해서 로컬에 배포를 할 겁니다. 로컬에 배포라기보다는 로컬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로컬에서 톰캣을 통해서 실행을 했었겠죠.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에는 이제 상태가 중요하니까 이 DB의 12번가 비즈니스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겁니다. 뭐 이 데이터는 이제 상태는 회원 정보나 상품 정보, 주문 정보 이런 정보들이 들어갔겠죠. 그 오라클을 썼겠죠. 이커머스니까. 그리고 개발자 코드를 짰으면 이제 실행을 해볼 텐데
로컬에 톰캣을 설치해서 코드를 실행하고 로컬에 배포를 하고 네. 했겠죠. 네, 그렇죠. 네,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는 톰캣에 의해 실행되고 프로그램의 상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자, 이제 개발자가 한 3명이 됐어요. 이 3명도 모두 로컬에 이제 톰캣을 갖고 로컬에서 실행을 했겠죠. 그리고 네, DB는 보통 하나만 써서 여기에서 개발 DB로 해서 여기에 모든 상태를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발자가 이제 여러 명이 되니까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를 해야죠. 혹시 SCM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뭐 Git이라든가 혹은 예전에는 SVN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SCM이라고 합니다. 소스 코드, 그렇죠. 예.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네, 그 툴을 쓰는데 GitHub이나 뭐 GitLab을 썼겠죠. 뭐 10년 전이라서 사실은 SVN을 썼겠죠. 서버 버전. 네. 자, 이제 드디어 상용을 한번 오픈하는데 이제 상용 오픈을 할 때 배포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든가 혹은 이런 이제 그런 스크립트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톰캣 매니저를 써서 배포를 했겠죠. 혹시 톰캣 매니저로 배포해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톰캣 매니저로 배포를 처음에는 했을 텐데 여기 문제가 좀 있죠. 톰캣 매니저는 그 뭐 메모리 문제 같은 게 있어서 하다가 이제 한 두세 번 하다 보면은 좀 메모리 회수도 안 되고 해서 다시 뭐 껐다 켜고 이런 작업을 했을 텐데 네, 했었죠. 네, 그래서 보통은 클린 배포를 하죠. 톰캣을 내리고 네, 먼저 코드를 넣고 톰캣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네, 톰캣을 내리고 네, 잠깐 갑자기 헷갈리는데 톰캣을 내리고 배포를 했겠죠.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톰캣을 다시 올리고 그러면 이제 톰캣 하나로 API나 뭐 HTML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서빙을 했었을 겁니다. 네, 상용에 이제 톰캣 한 대를 구입하고 톰캣 서버를 한 대 구입하고 그 DB를 한 대 구입하고 좀 더 이제 자동화하려면 SCP를 통해서 뭔가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겠죠. 그리고 DNS도 따서 cbst.com으로 해서 톰캣의 URL을 네, 넣었겠죠. 네,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죠. 무중단 배포가 불가능해요. 톰캣 매니저를 쓰면 사실은 무중단으로 네, 서비스의 다운타임이 하나도 없이 배포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이제 메모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클린 배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새벽에나 배포해야겠죠. 뭔가 서비스가 다운타임이 없으려면은. 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톰캣을 한 대를 더 구입을 하겠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로드 밸런서라는 거를 둘 텐데 이 로드 밸런서는 그 좀 돈이 있었다면은 뭐 L4 하드웨어 L4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했을 거고요. 뭐 돈이 좀 없고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네, 뭔가 프로그래머블하게 하고 싶다면은 뭐 엔지닉스나 아니면은 뭐 HA 프록시 같은 거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했을 겁니다. 네, 요런 구성을 HA 구성이라고 해요. High Availability. 네, 요런 구성을 HA 구성이라고 하는데 네, HA. 이 정의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없어야 돼요. 그 업타임이 이제 거의 100%에 도달하는 그런 거 이제 HA, 높은 가용성을 가진 서버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L4에서 잠깐 빼고 네, L4에서 설정을 하겠죠. L4에다가 뭐 요거를 잠깐 빼라. 1번을 잠깐 빼라 한 다음에 여기에 배포를 하고 톰캣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L4를 넣고 그리고 그 다음 톰캣인 2번에다가 L4를 빼라 한 다음에 네, 톰캣을 내리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를 하고 톰캣을 시작하고 그리고 L4에 넣고 네, 이렇게 보통은 했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무중단 배포를 위해서 도입을 했어도 사실 장점이 되게 많죠. 여기에 이제 보통은 L4 다음에 이제 아파치라든가 뭐 엔지닉스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뭔가 정적 파일도 잘 캐시가 돼서 빠르게 네, 뭔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지 않고 네, 그 서비스가 되게 했을 거고 그리고 네, 로드가 실제로 들어오는 게 많아져도 이제 그 밸런싱을 맞춰서 각자의 통캣에 들어가게끔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스타트업에 있을 때 딱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서비스를 종료했는데 네. 네, HA는 지속적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로드 밸런서는 네, 돈이 좀 있었다면 L4를 썼을 거고 네, L7을 좀 네, L7에 그 L7도 이제 장비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L7을 구현했다면은 엔지니스나 HA 프록시를 썼겠죠. 혹은 요즘에 했다면 이제 이 로드 밸런서 부분이 그 AWS의 ELB가 됐겠죠. 네, 그러다가 서비스가 흥행을 했어요. 동접이 100명, 1000명 이상이 돼서 이제 서버를 더 구축을 했어요. 통캣 서버를 더 구축을 해서 네, 그런 통캣 서버를 더 구축하려면은 일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 서버를 뭔가 더 구축을 하려면은 그 로드 밸런서에 이제 요 통캣으로도 가는 그 URL을 다 적어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배포 방식도 변경이 돼야겠죠. 서버가 많아지니까 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젠킨스를 썼다든가 혹은 좀 더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데브옵스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이런 거를 접했다면은 엔서브를 썼든가 혹은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셰프를 썼든가 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배포 시간이 약간 늘어나긴 하지만 네, 괜찮죠? 서비스 잘 되고요. 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신규 채용을 해야죠. 서비스가 거의 네, 많이 대박이 났고 네, 동접 1000명 이상이면 어마무시하죠. 네, 이 정도 서비스면은 네, 좋죠. 네. 스타트업에서 거의 꿈만 같은 이제 1000명인데. 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겠죠. 조직 개편을 하면서 주문팀과 상품팀으로 나눴어요. 주문팀과 상품팀으로 나눴는데 보통은 이렇게 아무리 팀이 많아져도 소스코드 레파지토리는 하나만 쓰겠죠. 하나만 쓰면서 네, 그 단일 레파지토리 정책을 유지하는데 이제 이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게 있어요. 브랜치에 머지할 때 이제 컨플릭트가 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깃이라서 좀 더 행복해진 거지 예전에 SVN을 쓸 때는 더 심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이제 주문팀, 상품팀, 브랜치를 따로 뭐 쓰고 정책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QA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네, 그거를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QA 측의 요구 혹은 뭐 여러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기 배포일을 정하겠죠. 정기 배포일. 저희는 목요일이었는데 네, 정기 배포일을 정해서 뭐 한 수요일까지는 QA가 끝나야 되니까 빨리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QA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문팀과 상품팀이 이제 각자 다른 일정이 있겠죠. 주문팀은 좀 더 빨리 뭔가, 상품팀은 좀 더 뭔가를 네, 빨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싶은데 뭔가 정기 배포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배포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서버도 좀 마음대로 껐다 켜고 싶은데 주문팀이랑 이제 같이 하니까 네, 뭔가 서버를 운영하기도 힘들고 뭔가 많은 문제가 생겼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혹시 요 정도 규모에서 네, 요 정도 규모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푸시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생기죠. 네, 깃허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푸시할게요 하고서 이제 푸시를 하든가 이런 분이 뭐 담당을 정하든가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배포만 하는 인력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배포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 주문팀이랑 상품팀이 뭔가 인프라 요청을 해서 두 가지 서버군으로 분리를 했어요. order.cbst.com으로 오는 거는 이쪽 서버군을 쓰도록 그리고 다른 도메인을 하나 따서 네, 또 product.cbst.com으로 오는 거는 아래쪽 프로덕트 서버군을 쓰도록 이렇게 서버를 구성을 하겠죠. 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을까요?
네, 해결이 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주문 쪽에서는 뭔가 상품 정보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상품 정보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 도메인이 프로덕트에 있으니까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네, 레퍼지터리를 나눴는데 이 그 소스 코드 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뭔가 참고해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쉐어라는 레퍼지터리 하나 만들겠죠. 그 공통 코드들이 있는 네, 레퍼지터리 하나 만들어서 프로덕트 혹시 갖고 오고 싶으면은 그 쉐어.점 자르에 뭐 쉐어 프로젝트에 넣을 테니까 거기를 참고하세요. 뭐 특정 뭐 메소드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오더에서는 그걸 호출하겠죠. 네, 요게 거의 90% 이상의 회사가 이렇게 보통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가 않아요.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 네,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 대부분의 개발은 이 쉐어점 자리에서 해요. 네, 오더라는 레퍼지터리가 있는데도 뭔가 이거 다른 데서 쓸 것 같은데 이러면은 무조건 쉐어에다가 이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뭔가 상품 정보를 갖고 오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쉐어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필드 하나만 추가하면은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겠는데 하면 이제 쉐어점 자리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뭐 새로 만든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쉐어점 자르라는 게 뭐 11번가에서 이제 도메인점 자르라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네, 서로 각자 팀들이 다 이걸 공유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싱크를 맞춰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싱크를 맞춰서 네, 정기 배포일에는 요거 하나만 배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 정기 배포가 이제 좀 더 이제 큰 작업이 되죠. 거의 이제 주문팀이나 상품팀은 이제 목요일 날 그 새벽에 이제 나와서 배포를 다 같이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쉐어점 자르가 뭔가 이상하게 고쳐진 게 있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배포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네, 실시간을 고쳐서 다시 푸시하고 이런 식의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뭔가 그 버저닝이 되게 잘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각 프로젝트의 빌드.그래들 이런 데서 뭐 kr.co.12st 그 쉐어하고서 이 스냅샷 버전으로 넣어놔요. 보통은. 네, 이 스냅샷의 의미 아시나요? 네, 요거는 이제 누군가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계속 이제 그냥 업데이트 되는 버전이죠. 뭔가 고정된 버전이 아니고 이 뒤에 이제 스냅샷이라고 해놓으면은 이 메이븐 쪽에서 그 저 스냅샷이라는 뒤에 붙어 있으면은 요거는 그 뭐 새로 받아와야 되는 거구나 하고서 항상 이제 그 새로운 거를 받아오죠. 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제는 잘 돌아갔던 코드인데 뭐 다음 날은 잘 안 돌아가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뭔가 배포가 잘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정기 배포가 필요해요. 네, 목요일마다 밤새 쌓는 배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더만 변경되면은 이 오더라는 서버들은 얼마든지 배포할 수 있죠. 네, 이 부분들은 배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보통 대부분의 코드들이 쉐어점 자리에서 그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밤샘 배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점점 더 성장을 해서 뭐 개발자가 150명 이상이 됐어요. 회원팀, 상품팀, 주문팀, 정산팀, 셀러팀, 그리고 지원 조직, DB팀이 있죠. DB팀이나 인프라팀,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보통 DB는 하나만 갖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쉐어점 자르라는 이제 거대한 공통 코드에서 네,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쉽죠. 그리고 이 공통 코드 쉐어점 자르가 네, 한 200만 라인 이렇게 돼요. 좀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200만 라인. 그 정도 되면 이제 소스 코드만 한 100메가 이상이 되는데, 로컬에서 띄우기 정말 어렵죠. 로컬에 뭔가 네, 띄울 때 뭐 그렇다고 뭐 1, 20분 걸리진 않지만 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네, 저희 회사는 그 로컬에 윈도우 PC를 가지신 분들이 네, 이거는 절대 못 띄운다 해서
모든 개발자의 PC를 맥북으로 바꿨거든요. 네, 저희가 맥북으로 바꾼 이유가 네, 소스 코드를 띄우기 힘들어서 맥북으로 바꿨었어요. 뭔가 개발자 문화가 막 뭐 맥북이 좋다 이게 아니고 네, 그만큼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맥북을 골랐었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쉐어점자리에서 하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오는 그 중복과 복잡도가 엄청나죠. 다 쉐어점 자리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코드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코드를 누가 쓸지 모르니까요. 어디에서 그거를 쓰고 있고 이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요즘 인텔리지 좋잖아요. 그냥 해서 뭐 UCG 봐서 이제 쭉 그 리스트업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도 않은 게 이제 1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코드 메소드를 바로 호출하지 않고 그 리플렉션을 통해서 했거든요. 리플렉션이라는 자바의 뭐 스트링을 넣어서 뭐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코드를 어디서 쓰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코네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MSA 하거나 아니면은 네, 뭔가 리액티브 하거나 뭐 그런 할 때 꼭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네, 광범위하게 정의했을 때 모든 조직은 조직의 의사소통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갖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라고 이제 그 코네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조직이 같은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조직이 뭐 그거랑 똑같다 이게 아니고 의사소통 구조가 조직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잘못 말했네요. 의사소통 구조가 조직 간의 의사소통 구조가 앱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 그 말은 이제 그 모놀리틱이라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모놀리틱인데 하나의 그 쉐어점 자료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뜨는 게 모놀리틱인데 여기서 그 너무 많은 팀들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으니까 이 주문팀이 뭔가 배포를 뭐 개발하고 해야 될 때 주문팀이 상품팀에도 물어봐야 되고 뭐 정산팀에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코네이 법칙은 실질적인 소통 관계거든요. 너무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데 너무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곳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놀리틱 아키텍처가 이제 뭔지 아시겠나요? 하나의 공통 코드들이 있어서 그 공통 코드를 임포트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띄우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 서비스들을 담당하는 팀들과 모두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제가 단점만 얘기했는데 근데 장점이 엄청 많아요. 거의 그 모든 회사는 대부분의 회사는 모놀리틱으로 시작을 했죠.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뭐 11번가도 모놀리틱으로 시작을 했고 뭐 쿠팡이나 배민이나 뭐 우한영재들 등등 다 모놀리틱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는 이제 거의 모놀리틱에서 MSA로 다 넘어갔고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11번가 이런 데는 아직은 모놀리틱이 좀 있지만 그거를 이제 MSA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장점으로는 개발이 단순해요. 그 레퍼지토리 하나만 체크아웃 받아서 그냥 띄우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배포도 단순하죠. 와르 하나만 배포하면 되니까. 와르나 뭐 자르나 하나 만들어진 거 그냥 톰캣에다 올려서 배포하면 되죠. 그리고 스케일아웃도 되게 단순하죠. 그냥 서버 하나만 복사해서 거기다가 그냥 와르 하나만 넣어서 복사하면 되니까 스케일아웃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지만 한계가 있죠. 모놀리틱에서는 이제 보통은 DB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DB에 아무리 스케일아웃을 해도 뭐 DB 성능을 인한 한계가 있습니다. 11번가는 아직은 잘 견디고 있어요. DB가 오라클이라서 너무 좋아서 잘 견디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이제 한계가 와서 이제 MSA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단점도 많이 있죠. 단점은 이제 무겁죠. 뭐 200메가가 넘는 100메가가 넘는 그 소스 코드를 ID에서 띄우려면은 메모리도 많이 먹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시작도 오래 걸리고요, 당연히. 그 기술 스택을 바꾸기가 어렵죠.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다른 거를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다른 코드와의 이제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도도 높고
그리고 뭐니 해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코드의 그 책임 한계와 그 소유권이 불투명해져요. 뭐 150명이 있으면은 이 150명이 저것만 이제 하고 있으면은 그 이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는 사람도 없고, 네, 전체 코드를 다 파악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배포도 이제 다른 팀에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DB팀이나 아니면은 뭐 배포팀이 있어서 배포팀에 그냥 넘겨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소유권이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만족도가 정말 떨어지죠. 레거시만 이제 하고 있으면은 그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차세대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완전 새로 만들죠. 은행권에서 이제 저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죠. 성공한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차세대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보통 빅뱅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완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서 네, 다시 만드는 그걸 빅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업계에는 이제 그 빅뱅으로 새로 코드를 만들면은 그거는 만드는 순간부터 이제 다시 레거시가 되니까 뭐 새로 네, 계속 이제 로테이션을 도는 악순환이 되는 게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가 망한 대표적인 회사가 넷스케이프가 있죠. 넷스케이프가 전면적으로 이제 소스를, 넷스케이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 회사가 있었죠. 예전에 네, 요게 거의 한 8, 90% 지금 크롬보다 훨씬 네, 잘 나갔던 브라우저인데, 네, 저게 이제 전면적으로 새로 코드를 만들면서 네,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 회사가 있고, 혹은 MSA 플랫폼을 구축해서 기존의 레거시를 고사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는 이제 거의 끝판왕이나 다름없는 회사들이고, 뭐 11번가나 혹은 네, 쿠팡은 실제로 이제 거의 MSA로 다 넘어왔죠.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회사들이 네, 기존 레거시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